또 금, 원유, 신흥국, 채권 ETF 이후로 약 20년 만에 ETF라는 형태로 새로운 자산이 금융자산 시장에 선보이는 거잖아요. 어떻습니까? 전망 조금 좀 들어볼까요? 일단 업계에서 이제 조금 더 비금융 쪽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당연히 기관들이 들어오기가 더 쉬워진다. 그리고 기관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러 보호 장치가 있다 등등 얘기는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자산운용 전략사업부문장 최영진입니다. 저희가 지난 2021년이죠. 저희 하나자산운용하고 또 크립토 데이터 인텔리전스 플랫폼인 크로스앵글과 함께 저희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디지털 자산 리포트 시리즈를 발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또 여기서 옆에 계시지만 우리 또 김준호 대표님 저희랑 같이 또 방송도 같이 하시고 또 리포트도 같이 내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동안 크립토 윈터였어요. 상당히 시장이 어려웠지 않습니까? 근데 작년 4, 4분기부터 시장에 새로운 기회들이 좀 보이고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4년 새해를 맞이해서 크로스앵글이 발행한 가상자산 시장 전망 리포트를 좀 주제로 비트코인 현물 ETF 지금 SEC 승인 등 해서 지금 이슈가 많습니다. 그리고 디파이, NFT 등 좀 촘촘하게 크로스앵글의 김준우 대표님 모시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우 대표님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리포트 제목이 재밌어요. 네. 위너 위너 치킨 디너. 네. 뭡니까 이거? 제가 저도 사실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애널리스트들한테 제목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많이 하는 이제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에서 끝까지 이제 살아남으면 하면 이제 승자가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축하 문구인데,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한번 해봤어요. 저는 못 봤습니다, 끝까지. 그래서 이 문구의 의미는 사실 많은 투기도 있었고 온갖 사건들도 있었지만, 사실 이 기술이 이만큼 주목받고 제도권도 어렵지만 계속 학습을 하고 진화한 데에는 그 잠재된 내재성이 분명히 있었던 영역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그런 긴 겨울 동안 웹3 업계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 공부하신 분들, 투자하신 분들이 지나온 그 시간을 이제 어느 정도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2024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우리 모두 고생했다라는, 약간 이를 수도 있지만 이제 그런 의미를 2024년에 최후의 생존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좀 알아봐야 되는데 본론으로 좀 들어가서, 지난 연말 기준으로 우리 비트코인 가격이 한 44,000불, 5,000불, 또 하나로서는 6,200~300만 원 이렇게까지 좀 상승했어요. 시총도 2조 달러가 넘었죠. 그리고 리포트에서도 좀 담으셨지만 그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어떤 긴 겨울이 좀 끝나고 이제 조금 이제 봄 새싹이 피는 듯한, 다시 봄이 오고 있는가, 이런 또 문구도 써 주셨던데, 특히 사실 비트코인이 지금 주목할 만한 세 가지 신호가 눈에 띄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 신호는 바로 이제 우리들이 세계 모든 투자자들의 초유의 관심사인데, 비트코인 현물 ETF 1월 8일 승인되느냐, 또 많으냐, 또 금, 원유, 신흥국, 채권 ETF 이후로 약 20년 만에 ETF라는 형태로 새로운 자산이 금융자산 시장에 선보이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비트코인 자산을 전통 시장에서 현물로서 ETF로 상장한다는 건 좀 그 의의가 있을 것 같고, 어떻습니까? 전망 조금 좀 들어볼까요? 네, 그 비트코인 ETF의 승인 기대는 정말 오래된 얘기이기도 합니다. 사실 처음부터 이제 나왔었고, 기관에 저희 예전에 2020년에 했을 때도 이제 기관 유입을 했는데, 사실 왜 그러면 시간이 걸렸냐라고 보면은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기관들은 개인들과 달리 이제 체급이 크고 이제 워낙 미칠 수 있는 세계 금융이나 이게 영향이 크다 보니까 그냥 들어오기에는 준비돼야 됐던 게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이제 수탁 같은 경우도 그냥 된다가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규모를 어떻게 감당하고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주체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했고, 회계적으로도 그거를 한 개 국가가 아니라 이제 모든 국가들에서 그걸 어떤 식으로 인지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규제 당국 입장에서는 누가 이걸 관할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향후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 다 고민하고
각자의 영역들이 준비되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렸던 그렇죠, 것 같고요. 그렇죠.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이 마찬가지로 이제 한국에서도 올해 7월에 이제 가상자산 투자자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이 되는 것처럼 미국을 비롯한 뭐 유럽, 미카, 일본 등에서도 마찬가지로 제도가 많이 준비가 되어 가고 있고 서비스도 많이 진화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제는 그 비트코인 ETF 또 예전에는 뭐 2개, 3개 뭐 아니면 좀 작은 플레이어들 상대적으로 작은 금융기관들이 신청을 했다라고 하면 뭐 지금 이제는 메이저 금융사들이 신청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마켓 메이킹 등 그렇죠. 다양한 필요한 추가 영역들까지 메이저 금융사들이 이제 준비를 해서 선언을 하면서 이제는 그거를 승인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시기가 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2020년만 해도 우리가 뭐 비트코인 신탁, 그레이스케일 뭐 네. 이런 사실 신탁이라는 형태로 네네. 기관 투자자들이 좀 참여한다거나 혹은 상장 기업인 뭐 마이크로 스트레이지 이런 회사들이 뭐 CB를 발행해서 사실상 뭐 제재 간접 비슷하게 네네. 그러니까 기업을 사지만 사실상 그 기업이 상당 부분의 자산을 이제 그렇죠.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뭐 이런 형태였다면 지금은 이제 시장 참여자들 아까 저희가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규제 당국, 시장 참여자들 그리고 각각의 어떤 비즈니스 파트너들이 어느 정도 좀 신뢰할 만한 기관들이 참여하고 또 고민되어지는 다양한 어떤 컨선들에 대해서도 솔루션들을 하나씩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뭐 승인 여부를 떠나서 승인을 할 수 있고 그것을 용인할 수 있는 환경이 조금씩 더 구체화되고 있다. 이건 좀 팩트인 것 같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비트코인 ETF, 현물 ETF가 상장되면 결국은 기존에 있었던 선물 ETF와 달리 현물을 직접적으로 사야 되는 수요가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 ETF 설정이 되면 그것은 이제 실제로 현물을 투자해야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수요적인 측면,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그 사실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간단히 의견을 말씀드리겠지만 오히려 그 전통 금융 체계에 대해서 저도 오히려 좀 더 여쭤보고 싶은 생각이었는데요. 자, 일단 업계에서 이제 조금 더 비금융 쪽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당연히 기관들이 들어오기가 더 쉬워진다. 뭐 그리고 기관들이 투자할 수 있는 뭐 여러 보호 장치가 있다 등등 얘기는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게 더 중요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보통 이렇게 자산을 투자하는 자산 운용사나 아니면 큰 기관들이 이제 자본금을 통해서 뭐 투자를 한다거나 했었을 때 이게 기존에 어떤 정규 시장으로 만들어져 있고 해서 뭐 주식이라는 거는 뭐 매입을 할 수 있는 그 루트가 있고 어떻게 보관해야 되는지 뭐 내부 프로세스도 있고 다 이럴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나 아니면 기존 전통시장에 어떤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뭐 큰 회사들이 지금의 거래소를 통해서 사는 것과 그 주식 시장에 있는 ETF를 통해서 산다는 거에 실질적인 편의적인 부분이나 이런 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달라지는 걸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법인들 일반 법인도 마찬가지로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서 기관이 계좌를 만들고 투자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현실적인 제약인데 과연 투자를 하고 싶은 일반 법인들이나 금융기관이 있을 수도 있죠. 네. 그렇다 그러면 예, 미국 시장의 거래소에 상장된 현물 ETF를 투자한다는 것은 이제 금융 상품으로서의 투자 대상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법인 명의로 북에 담을 수 있는 자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그것을 자산으로서 인정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회계 처리에 대해서 클리어해지겠죠. 그러면 기존에 투자를 하고 싶었으나 투자할 수 없었던 법인이나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할 수 있는 루트가 일단 마련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설령 투자가 허용된 지역에서라고 보더라도, 국가라고 하더라도 이 거래소를 어떻게 믿을 것이냐. 그렇죠. 지금 거래소 그럴 수 있죠. 문제가 엄청나게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뭐 바이낸스, 뭐 FTX.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개별 거래소에 내가 그들을 믿고 그 큰 금액을 투자한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 리스크를 누가 테이킹할 거냐. 또한 그렇다고 그러면 디지털 월렛을 법인 명의로 별도로 만들어서 그것을 자기들이 자체로 보유하고 처리할 거냐.
이건 또 더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충분히 뭐 수요적인 측면에서는 투자 의향을 갖고 있는 글로벌 법인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또 투자처가 생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개인 입장에서도 똑같을 것 같아요. 개인 입장에서도 거래소마다 가격이 다르고 네네. 그리고 또 거래소에 디폴트 문제가 생겼을 때 그리고 뭐 많은 그 디파이 업체들 딱 해놨을 때 문제점들이 이렇게 있는 걸 보면 오히려 현물 ETF에 대한 직접 투자는 거래소 상장이고 공인된 기관들이고 또 대부분 글로벌 빅네임들의 운용사들이고 유동성 관리도 다 뭐 증권사들이 참여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커스터디 뱅크도 SEC가 또 승인을 하는 거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SEC가 검증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생기니까 정말 아이러니하게 블록체인 정신에는 부합하지 않나. 네. 다시 공신력 있는 기관들이 다 인정하는 루트를 통해서 투자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네. 저도 그 말씀 들어보니까 그 하나하나 되게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면 기관들이 계좌 개설 하나 하는 것부터 장부 관리하는 것부터 이게 생각보다 그리고 내가 그 상대방을 어떻게 신뢰를 할 거냐라는 게 개인과 또 기업은 다른 문제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은 들고요. 근데 또 이런 질문들도 좀 받아본 것 같아요. 이게 비트코인 ETF가 생기면 그러면은 딱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럼 비트코인을 살려는 사람들이 있을까?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도 있는데 이거는 뭐 아직 어떻게 될지는 당연히 모르는 이야기겠지만은 저는 두 가지는 여전히 병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비트코인 ETF로 들어가려는 형태가 분명히 있을 거고 뭐 또 다양한 디파이 서비스부터 뭐 탈중앙화된 서비스 내에서 아니면 내가 직접 월렛을 관리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현물이 있다고 해가지고 주식이 없어질 것도 아니고 ETF가 없어질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어떤 자산이 다양한 형태로 구입되고 관리될 수 있는 루트가 이제 열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해보면 일반 투자자뿐만 아니라 거액 자산가들, 뭐 큰 손들도 이제 시장에서 참여할 수 있는 조금은 더 공인된, 공증된 그런 시장의 문이 열리는 건데 당연히 그럼 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는 있고 그렇다면 이제 과연 비트코인 ETF, 현물 ETF 탄생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요즘 뭐 시장에서 도는 얘기들은 뭐 이제 금방 승인이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뭐 그렇게 믿으면서도 여전히 그럴 줄 알았는데 안 됐던 시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뭐 그런 거는 사실 진짜 일어나 봐야 알 수 있는 일이지만 지금 와서는 아까 잠깐 얘기했었던 이제는 비트코인이 ETF가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는가라는 측면에서 아직 완벽하게 되지는 않았지만 각 영역을 담당해줄 대표적인 이제 대형 금융사들이 서비스 제공자로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리스크가 많이 줄어들었고 논의 또한 계속 진행되었고 특히 또 작년에 있었던 사건이 그 리플 사건을 해서 이제 근데 미국의 법원에서 오히려 리플 쪽에 손을 들어주는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이제 SEC에서 이제 반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좀 많이 약해진 상황에서 이제 이거는 그러면 실행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에서 이제 대표적인 금융사들이 우리가 하겠다라는 형태로 신청도 지속되다 보니까 오히려 승인 여부보다는 이제 시기가 언제냐에 대한 얘기들로 이제는 더 많은 논의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0월로 기억을 하는데 그 워싱턴 순회 항소법원에서 SEC가 그레이스케일의 그 현물 비트코인 ETF 신청안을 거부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사실상 취소 명령을 내려서 소송을 그 종결한 바가 있는데 지금 타 운영사들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지속적으로 이 불허할 근거가 되게 희박해진 거 또 하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로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리플 소송에서도 또 리플이 승소한 부분도 또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고 비트코인의 마지막 반감기, 네 번째 반감기 도래도 또 시기적으로 겹치잖아요. 이게 올해 이제 4월로 예정이 되어 있고 근데 다만 이제 그 반감기의 영향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이제 실제로 계속 반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4년 만에 줄지만
절대적인 수량은 점점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서 그게 어떤 공급량의 차이나 이런 부분에 시장 영향은 사실상 별로 없을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 해서 근데 그게 뭘 의미하냐라고 하면은 결국 이제 규제 당국에서 가장 걱정하는 그런 변동성의 리스크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역시 줄어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또 이거를 그동안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일본에서도 기업들이 뭐 기업형 월렛 같은 걸 통해서 보관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플레이어들 자체가 기관도 그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뭐 결국 시장은 매수와 매도가 계속 있어야 되는데 참여자 자체가 이제 그 개수 측면에서도 충분히 많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것들을 시작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라는 게 있고 또 어떤 논의들도 있냐면 이제 매크로적인 얘기들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더 매크로 전망은 더 정확히 아시겠지만 사실 뭐 이제 금리를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인하를 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하면 이제 경제가 다시 회복기로 들어갔을 때는 그때 승인이 되면 자칫 잘못하면 또 한 번에 잘못된 투기 성향으로 갈 수 있는 게 있다 보니까 그래도 아직 시장이 조금 더 조용하고 차분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지는 게 시장 충격이나 잘못된 영향들이 덜 나타날 수 있는 거다라고 봐서 그런 차원에서도 이제 머지않은 시기 내에 승인이 될 거다라는 얘기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반감기마다 과거 트렌드로 보면 사실은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했어요. 네. 네. 그리고 또 현물 ETF 승인이 결국은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요인이 또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지난 11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금리가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이제 인하하는 쪽으로 이미 시장에서는 한 뭐 90 이상 또 하락을 했고, 그래서 올해 금리 완화 기조가 유지될 거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겹치면서 어쨌든 시장에서의 어떤 매크로 환경은 또 그리고 감독 당국들의 어떤 스탠스들은 좀 긍정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말 나온 김에 그 시장 규제 현황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고 또 향후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전망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뭐 다 볼 수는 없는 거고 EU, 미국, 일본, 한국 이렇게 좀 주요 국가별로 조금만 정리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사실 뭐 자세한 규제 내용들은 워낙 논의가 많이 되고 있어서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를 드리면 EU 같은 경우에는 미카 법안을 기준으로 규제 당국이 이제 글로벌의 어떤 표준이 될 수 있을 만한 법적 해석 기준 체계를 제공을 해줬다는 점에서 유럽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계속 뭐 표준처럼 제시가 되고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본따서 영향을 받고 있지만 그렇다고 아직 다른 나라들이 규제 체계가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로 보고 있고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보고 있는 미국의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대표적인 법적 판결 상황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가고 있지 어떤 규제 가이드라인이 뭐 더 빨리 나오거나 하는 부분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미국에서의 어떤 그 업계들은 우리 미국 정부에 대해서 이런 규제에 적극적인 해석이 있지 않아서 이런 시장을 다른 글로벌 시장에 뺏기고 있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에 오고 있는데 이번에 어떤 그 비트코인 ETF 승인의 방향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가까이 있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자민당에서부터 범국가적으로 그 뭐 정치 쪽과 이제 정부 쪽이 웹3 산업이라는 것 자체를 이제 미래 산업 중에 하나로 규정을 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입을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뭐 웹3와 가상자산이 조금 다른 면모는 있지만 그래도 일본이 예전부터 이제 통제된 환경 내에서의 해석들은 내놓은 상황이고 웹3를 장려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기업형 월렛들도 서비스가 되고 있고 일본에 있는 기업들은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형태로든 가상자산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제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고 발행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 역시도 IP 강국답게 많이 있는 상황이라서 일본도 이제 올해 실제로 뭐 작년 말에 스퀘어 에닉스 같은 곳들이 이제 발표를 했었고 올해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따를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한국도 메이저 시장 중에 하나인 관점에서 가상자산 그 이용자 보호법이 7월에 시행이 되고
또 2차 법안에 대한 것도 아직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미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고 결국에 도입이 될 거라는 관점에서 규제 또한 차근차근 등장을 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규제 환경으로 보면은 그 가상자산의 어떤 기본 법률 체계라고 할 수 있는 뭐 미카는 오히려 유럽에서 나오면서 조금 다른 국가들에게 어떤 참고 자료가 되고 있어서 어떤 제도적인 규제적인 부분에서 어떤 틀을 좀 만들어줬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미국은 정말 국가의 어떤 특징상 좀 약간 자율 규제 비슷하게 가고 있고 거래소에 대한 규제는 강화할 거지만 뭐 규제 관할권 뭐 분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적 안정성을 좀 조금 찾아가는 과정. 또 일본은 어떻게 보면 뭐 그 자민당 정부들도 마찬가지지만 가상자산에 조금 더 친화적인 스탠스로 좀 바뀐 것 같다는 느낌을 우리가 받고 있잖아요. 뭐 웹3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제 부흥에 있어서 조금은 국가의 어떤 역동성 부분에서 이 가상자산뿐만 아니라 사실 웹3까지 연계해서 좀 블록체인 산업들 관련해서 좀 육성책들이 나오는 것 같고 한국도 내부적으로 열띤 토론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도권 편입을 위한 법률 체계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뭐 등등도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 규제 환경들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라고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사실 가장 한국의 금융 경제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이 이제 뭐 미국, 일본, 유럽일 텐데 세 군데의 스탠스가 그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그에 발맞춰서 이제 움직이게 되지 않을까. 블록체인 게임 뭐 이렇게 미워도 다시 한번 이렇게 네. 블록체인 게임이라도 게임인데 재미를 생각을 안 하고 돈 버는 것만 사실 많은 분들이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요. 게임은 게임다워야 된다. 명품들은 제품 인증을 시도를 하고 있고 현재 디파이 진영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